우리나라 사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논리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시선집중 연장방송 사법논담. 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박지훈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전남 수천의 천하람입니다. 어제 갑자기 전두환 씨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전두환 씨 관련 재판 이야기를 좀 먼저 좀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형사 재판은 공소 기각으로 결정 난다면서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어차피 이제 뭐 신체와 관련된 어떤 판결이 되기 때문에 먼저 사망을 했기 때문에 판결의 의미가 없어져서 더 이상 재판 끝 안 한다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피고인이 사망해서 사실 형사재판이라는 게 그 사람한테 벌을 주는 거잖아요. 벌을 줄 대상이 지금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공소 기각 결정이 되는데 좀 아쉬운 측면이 있어요. 1심에서는 이제 유죄가 됐고요. 끝까지 부인을 한 상황에서 다음 주 29일 날 마지막 결심이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12월 중순 뭐 늦어도 말에 판결 선고가 되면 뭐 대법원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는 좀 직전인데 뭐 결국은 본인은 인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원히 묻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근데 민사가 남아 있잖아요. 민사가. 네, 민사 소송은 진행이 되는데, 근데 이제 민사 소송 같은 경우도 상속 포기를 해버리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 소송 수계 자체가, 그러니까 소송을 상속인이 이어받는 절차를 진행 안 하게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소송 종료가 됩니다. 아니 잠깐만요. 근데 지금 그 민사의 그러니까 소송 그러니까 대상자가 전두환 씨 말고 아들 전재국 씨가 있잖아요. 아, 그 아들 자체가 피고면 그거는 진행이 되죠. 전재국 씨가 있기 때문에. 네. 아버지 거는 받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 29만 원 안 받겠다 이거죠. 29만 원 받고 900억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속 포기하고 소송 수기하지 않고 하면 뭐 본인 재판은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영원히 이제 돈 관련된 부분은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근데 그러면 그 유족한테 그러니까 민사에서 만약에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다고 유족한테 물을 수 있다고 했는데 상속 포기를 해보면 그것도 못 무는 겁니까? 그렇죠, 못 무죠. 그러니까 전두환 씨의 재산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전재국 씨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기면 당연히 이건 전재국 씨 재산에 대해서 집행이 가능한 건 당연하고 전두환 씨 부분에 대해서 이기는 경우에는 그게 상속을 포기해 버리면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거죠, 유족들이. 아, 그래요? 네네. 아무튼 민사는 어차피 전재국 씨가 걸려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진행은 될 거고 이제 이것도 지금 2심이 진행되는 걸 알고 있는데 1심에서 벌 7천만 원 위자료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요. 근데 조금 전에 혹시 그 김희성 교수와의 인터뷰 혹시 들으셨어요? 밖에서 준비하시면서? 지금 너무 열심히 준비를 하느라고 거의 뭐 너무 열심히 술 떴던 거 아니야? 두 분이 밖에서? 더마카랑 수다를 좀 떨었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아니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나왔는데 김희성 교수가 들은 바로는 전두환 씨가 이제 측근들을 이용해서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해 온 게 있는데 이게 전두환 씨의 사망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전두환 씨 가족들하고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지금 이 점을 제기를 했어요. 그거는 항상 문제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예전에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면 이거 그러니까 네가 차명으로 관리했던 거니까 돌려도라고 하려면 재판 가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죠. 감사한 일이 그렇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900억 정도가 지금 추징이 안 되는 미납이 된 상황이거든요. 차명 이게 가장 사실은 옛날부터 문제되는 거예요. 지금 이 빼돌리는 방법 자체는 차명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명의를 받은 사람이 욕심이 납니다. 사람인 이상. 이제 내 거 아이가? 이런 생각이 딱 들기 시작함과 동시에 다른 가족들하고 분쟁이 되고 그냥 뭐 깡패 동원해서 될 일도 아니고요. 이거는 재판 통해서밖에 안 됩니다. 절대 줄 일 없거든요. 그러면 이 소송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 백일화에 좀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소송을 거는 순간에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가능성이 이거잖아요. 전두환 씨 가족들이 소송을 걸 수도 있고 안 걸 수도 있죠. 그게 뭐냐면 미납 추징금이 지금 950억인데 그렇죠. 950억보다 규모가 훨씬 크다면 소송을 걸 거고. 걸죠. 네. 그거보다 안 된다라고는 굳이 소송을 걸어봤자 다 뺏기는 거니까 안 건다. 물 밑에서 이제 서로 이제 이러다 우리 다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 그럼 하자 뭐 이렇게 반반으로 가르자 되는 겁니까? 가능성 있죠. 결국은 차명 재산의 규모가 결국은 관건이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근데 부동산이면 이제 재밌을 겁니다. 혹시나 부동산이나 이렇게 빼돌려 놨다면 부동산 실명법 위반 소지도 있는 거거든요. 아, 그것도 형사 문제가 그리고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그런 거액을 받은 사람은 마음이 변하더라고. 제가 재판 같은 거 일을 하다 보면 진짜로 그렇게 변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저도 변심하는 큰 돈이면 큰 돈일수록 변하기도 하고요. 암만 신뢰가 있다 하더라도 한 단계만 끊기면 마음이 많이 변해져요. 그리고 글쎄요, 이걸 받은 사람이 이름을 준 사람이
이거 마음이 딱 변해가지고 안 준다고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그런 사건이 저도 몇 건 있었던 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더 이 욕심 처음에 받았던 그 부동산이 별거 아니었는데 막 올라버리고 이러니까 아무튼 우리가 그 아까 형사소송법상 상속 재산에 대한 집행은 박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는 아예 대놓고 이런 거를 좀 상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범인 외의자가 이게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거 알면서 자기가 취득한 경우에는 이 명의가 누구로 돼 있든지 간에 바로 몰수할 수 있도록 해놓긴 했거든요. 그건 또 그 추징금하고 상관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추징금을 몰수를 할 때 누구 명의의 재산인지 상관없이 그 놈이 이제 불법 재산인 걸 알면서 취득했다 그러면 바로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유족이랑 이 사람들 간에 소송까지 제기 안 되더라도 이게 소문으로만 예를 들면 좀 퍼져 나와서 취재가 되면 전두환 차명 재산이라는 사실만 그렇죠. 세상에 좀 공개만 되면 이게 검찰이 바로 뛰어들 수 있는 구조예요. 현재로서. 법이 그래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차명 재산을 찾는 게 지금 이제 관건이네. 그 지금 남아 있는 과제는 이제 그거 아닌가. 근데 사실 차명 재산이라고 뭐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금괴는 차명도 아니에요. 금괴나 아니 뭐 이런 미술품 이런 거에 뭐 등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미술품 안 좋아합니다 그 사람들. 거의 부동산이라고 보면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무기명 채권 이런 거 있을 수도 있는데. 무기명 채권도 있을 수. 그래도 거의 부동산이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래요? 이건 중요한 문제일 수 있겠는데. 어차피 이렇게 보면 돼요. 2천억 정도를 나쁜 짓을 했는데 1,200억 정도를 내고 900억이 지금 남은 상황이거든요. 그 추징하고 몰수한다는 게 뭐냐면 그만큼 벌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1,200억 그건 해소를 했지만 900억이 어딘가에 있어야 돼요. 정상적인 사고면. 더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법원에서 확정한 게 지금 2천억 정도인데 그중에 1,200억보다 더 있겠죠. 근데 확정한 게 2,200억이면 지금 남았는 900억은 어디든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쓸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차명 재산 찾았는데 지금 그 현재 어떤 재산 가치가 2천억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근데 미납 추징금은 956억이잖아. 네. 그러면 그 나머지는 차액은 돌려줍니까? 아니면 그것도 다 몰수하는 겁니까?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 추징금 차액만 남은 것만 몰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남은 미납 추징금만 몰수하고 나머지는 돌려줍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가산 이런 거 빼고는 3천억짜리 부동산이 있다. 그럼 그거는 뭐 돈 안 내놓으면 공매는 하겠지만 예를 들면 공매를 했는데 뭐 한 2,500억 정도에 낙찰이 됐다. 그러면 950억만 국가에서 가져가고 근데 나머지는 돌려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천하람 변호사가 이제 그 해주신 국가공무원 몰수 관련 법률에 보면 이건 부정한 방법으로 했으면 다 몰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몰수하는 범위 자체는 그래도 재판에 의해서 확정된 거에 한정이 됩니다. 그래요? 네, 부동산 취득할 때가 부정한 그러면 정말로 그러니까 이게 규모가 꽤 큰 거라고 한다면 소송 들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지금 가족들 입장에서 예를 들면 뭐 3천억짜리다 그러면은 950억 환수 당하고 예를 들면 2천억을 누가 돌려받아 가야 되냐 가지고 소송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걸 그냥 그게 부정한 방법으로 조성한 거라 하더라도 그럼요. 일단은 900억 정도를 금괴를 갖고 있기도 어려우니까 부동산이라고 보는 게 아주 타당합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은 구입 시기가 빨랐으면 지금 정도면 상당한 가격으로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갖고 있는 이제 명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안 준다고 말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준다 한다 한들 포착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혹시나 전시일가한테 간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드러날 가능성도 우리는 좀 지켜봐야 된다.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다. 알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재산을 둘러싸고 차명 재산을 둘러싸고 악유 다툼이 벌어지느냐 안 벌어지느냐. 이건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우리 천하람 위원장처럼 이런 좀 사고방식을 이건 너무 당연한 걸 갖고 조문을 가야 된다. 뭐 도리다. 저희도 조문 가는 사람 없어요. 가요. 지금 몇 명 간다고 하다가. 몇 명 간대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네 진짜. 홍준표 의원도 간다고 하는 아니 홍준표 의원도 갈까 뭐 이랬다가 또 이제 그 작년의 꿈에 합리적인 거죠. 정리된 거예요. 왜 사람들이 국민들의 이 마음을 건드리고 간다 했다가 안 간다 했다가. 저는 진짜 저희 당에 똥볼 차는 게 진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게 왜 그러냐면 이거를 그 전두환 단죄하고 그 진짜 형사처벌 한 게 YS가 한 거잖아요. YS도 국민의힘 저희 국민의힘 소속이고 사실은 YS의 스탠스를 그대로만 쭉 유지하고 그랬으면은 5.18이니 전두환 이니 이런 거에 그 나쁜 역사와 좀 단절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좀 국민들이 잊을만하면 막 이상한 소리하고 막 아무튼 아니 북한군이 왔다는 얘기를 아직까지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거 혹시 국민의힘에서 생각하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무슨 지금
답답한 사람들. 왜 정치 논담으로 가? 사법 논담에서. 얘기하다 보니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끊겠습니다. 아무튼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 하나 이제 제기된 거. 그러니까 정리를 하고 자, 두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따지는 시간으로 넘어가겠는데 김건희 씨 소환 안 됐잖아요. 참 제가 마음이 아파요. 왜 아프냐? 수사가 갑자기 마음이 아프세요? 제가 왜 마음이 아프냐면 수사가 정상적으로 되면 9월달에 벌써 소환이 됐었어야 되고요. 저에게만 계속 반복. 그때는 그 이정필이 기각돼가지고 도망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칩시다. 또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이정필 잡혔잖아요. 나도 그런 노법으로 나도 할 말이 있어. 윤석열 그 검찰총장이 양식과 상식이 있었다면 출마 안 했을 거야.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저는 또, 예. 저는 이제 아니 저만 보니까 저기 틀렸다고 자꾸 오르니까. 수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뭐 오랫동안은 아니지만 수사 뇌물 수사라든지 이런 걸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공부도 했고 그렇다면 뭔가 딱딱딱 떨어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수사는 정말 참 안 되네요. 예상하고 다르게 대부분 맞추는데 여기 오면 틀려요. 네. 예, 죄송합니다. 여기 오면 틀린다는 또 여기가 시선 사법논단이 아니고 이쪽 김건희 씨나 윤석열 이쪽 얘기를 하면 자꾸 틀린다고요. 제가. 그쪽으로. 예. 다른 건 다 맞췄어요? 대강 맞아요. 대강은. 대강 맞아요. 대강은 또 그러고 우리가 100% 맞추면 이게 재미가 없지요. 근데 아무튼 뭐 지금까지 안 한 거 보면은 권오수 이정필 쪽에서도 유의미한 진술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유의미한 진술이 나오면 뭐 검찰 수사팀이 요즘 같은 세상에 뭘 해도 그걸 뭉갤 수는 없어요. 유의미한 진술이 나오면 무조건 불러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나오고 그 보면은 뭐 여기 가담자들 재판에서도 뭐 서로 뭐 공모 안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떼고 있는 김건희 씨가 했다는 게 아니고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안 했으면 저는 안 할 가능성도 꽤 있다.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이미 열었으면 이미 했었어야 되거든요. 한편으로는 뭐 일부 주장이긴 합니다. 황희석 그 전 뭐 지금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지금 최고위원이고 전 이제 법무부 국장을 했던 사람인데 좀 검사 문제 아니냐. H 검사 문제 아니냐. 예. 한 검사가 맡고 있다. 예, 그 검사가 지금 계속 맡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아니 그래도 수사 그분이 원래 뭐 음모론 좋아하시는 분이시니까 한 검사가 막는다고 그럼 저도 그걸 100% 신뢰하기는 어렵지만 이거는 확실히 맞거든요. 누구를 기소하지 않는 거는 되게 편해요. 그렇죠. 조사 안 하면 그만이에요. 아니 근데 또 그렇게 그만이고. 놓고 보면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김건희 씨를 제외하고는 관련자들은 이제 기소는 다 끝난 거잖아요. 기소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희 손 털게요라고 그러니까 선언할 시간적 여유가 지금 일주일 넘게 있었는데 또 그건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된다.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이게 빨리 손을 털어도 욕을 먹을 거니까 좀 시간을 끌면서 왜냐하면 뭐 극단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재판하는 과정에서 또 뭐 말을 바꾸거나 뭐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요. 뭐 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싶어요. 털려면 털더라도 불러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쨌든 간에 납득이 안 돼요. 불기소를 하더라도 불러야 되고 기소를 해야 돼도 불러야 되고 대선 레이스는 빨라지고 있고 제가 검사라면요. 주말간에 불러서 했을 거예요. 기든 아이든. 또 시점 또 얘기한다. 아니 지난 주말에. 무리수긴 한데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이거 왜 이걸 더 이상 있는지. 발언 자제하세요. 이제 안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김건희 씨 관련 발언 좀 아껴. 아예 안 하겠습니다. 예. 부르지 마세요. 아예 부르지 마세요. 상관도 안 하랍니다. 이제. 부르지 말라는 뚫어 맞. 그건 아니고요. 부르든지 말든 상관없어요. 진짜 또 부르겠어요. 또. 예. 그렇지. 안 부를 거라고 한번 예측해봐요. 안 부를 거라고. 안 부를 거예요. 모르겠어요. 불러야 되지 않나요, 이거? 아니 거꾸로 가니까 혹시 그러면 그러니까 안 부를 거라고 예측하면 혹시 알아요? 이번 주는 안 부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뭐 박 변호사님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부를 수도 있는데 이게 어차피 물적 증거는 계좌 다 열어봤을 겁니다. 뭐 돈의 흐름 이런 거는 어차피 다 나와 있을 거고 결국 우리 여러 번 얘기했지만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할 거라는 걸 알고 돈을 냈냐 안 냈냐 이게 핵심인데 권오수 이정필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뭐 김건희 씨 그런 거 몰랐고 뭐 우리가 그냥 투자 잘하는 줄 알고 했고 뭐 이런 식이면 뭐 안 부를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지난 뭐 얘기하기 더 길어지기 짧게만 얘기하면 다른 뭐 두창섬유의 이모 전 대표를 통해서 블록딜 그 장애 매수 장애 매매했던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 이전부터 그런 거래를 했다 그러면 굳이 그 진술들까지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물적 증거는 확보됐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불러서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글쎄요. 시세 조정을 하려면 목적이 있는 건 고의는 있어야 되지만 그 고의가 언론에 보도된 것만 봐도 어느 정도는 지금 확보된 게 아닌가가 제 생각인데 조금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제 저희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매주 화요일마다 나오니까 네. 이제 하다가 그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본인이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들여다봤는데 허무맹랑이라는 표현을 썼나 아무튼 뭐 전혀 근거 없는 의혹이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자신 있게 이런 얘기를 하던데 혹시 그러니까 무슨 촉이 발동이 돼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근데 거기야 이제 뭐 워낙 또 우리 윤석열 후보 열심히 또 이렇게 도우시는 분이시기도 하니까 그냥 실드치기용이라고 봐야 되나? 아니 근데 사실 저도 이게 얘기가 나온 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뭐 오래됐으니까요. 예. 예, 뭐 아주 구체적인 게 뭐 나오진 않은 것 같다. 그 정도는 저 동의할 수 있습니다. 저는 허무맹랑이 진짜 허무맹랑한 게 아니 근데 그 말 써내준 기억이 지금 가물돼서 그 말 써내준 그 말은 뭐지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제가 뭐 아무튼 근거 없다. 답답한 게 뭐냐면 그 사람들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구속 기소된 세 사람 그리고 지금 구속된 2사람 5명 10년간 아무 문제 없이 살았어요. 9년 얼마 동안. 근데 이 사건이 터져가지고 5명이 지금 사법 처리를 받게 됐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네.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다면 그게 납득이 됩니까? 그 사이에 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구속이 될까요? 10년 전의 일로. 뭔가 작동됐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지금 보려는 게 수사의 어떤 목적인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만 제가 더 여쭤볼게요. 이 그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서 재미난 점이 이른바 선수,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사법 처리 대상이 됐는데 그러면 그 이 실탄을 제공한 사람은 한 명도 지금 사법 처리 대상에 올라가질 않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러니까 그들을 기소한 건 주가 조작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은 검찰도 인정을 한 거니까 그렇죠. 기소를 했겠죠. 그러면 그들은 어떤 실탄을 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작전을 폈을까? 그러면 권오수 회장 돈만 가지고 작전을 폈을까? 아니면 다른 쩐주들이 있느냐? 이건 당연한 어떤 그렇죠. 상식적인 접근인데 그렇죠. 아직까지 한 명도 그러니까 김건희 씨 빼고라도 맞아요. 한 명도 등장 안 한다는 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시작 자체가 일단은 뭐 권오수나 그 선수 위주로 봤었고요. 뭐 또 어차피 또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수사기관이나 한쪽에서 보기로는 김건희 씨를 봐주기 위해서 봐줬던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검찰에서 왜냐하면 2014년도에 경찰 내사 보고서를 묵살시켰거든요. 뭐 영장을 반려하거나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포인트는 김건희 씨입니다. 근데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다른 쩐주들도 나중에 조사가 돼야 되겠죠.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왜 5명 얘기를 하냐면 잘 살던 5명이 갑자기 구속되고 기소가 되는 거는 김건희 씨 때문에 이게 막혔던 게 풀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목적은 김건희 씨를 찾아내는 거지 다른 쩐주는 이 이후에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잘 잘라서 봐야 되는 게 이 주가 조작에 실체가 있다라는 거는 맞죠. 그게 드러났다라는 박지원 변호사의 말씀 맞는데 그 김재원 최고위원이 얘기한 것도 김건희 씨 부분에 한정해서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네, 그렇겠죠 당연히 이 사람들이 김재원 최고위원 어제 이제 그 워딩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이 터무니없다라는 얘기일 거고. 그러니까 쩐주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알고 가담했었어야 되는데 김건희 씨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그 부분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왜 10년 동안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해가 구속되고 기소되고 이 난리를 납니까? 근데 이제 시세 조종이라는 거는 그 선수들이 한 거는 행위가 딱딱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 객관적으로 봐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러면 그렇게 10년간 잘 살던 사람들이 하게 된 누가 막았든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막았다 이 논리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어제 그만뒀으면 이게 맞는 말인데 그만둔 지도 이제 꽤 됐고 더 나아가서 그 전부터 이제 민주당과 정부의 거의 주적같이 된 지가 이제 거의 한 1년 가까이 됐잖아요. 지금까지 뭐 윤 전 총장 때문에 김건희 씨에 대한 그걸 못했다 이거는 아니죠. 도이치모터스가 코바나 컨텐츠에 뭐 많은 협찬을 했던 그런 부분도 저는 뭐 연관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일단 그럼 논외로 치고 주가 조작 사건이 요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여러 건 있었잖아요. 네. 과거에도. 네. 근데 그 과거 주가 조작 사건에 작전 세력만 있고 쩐주는 없었나요?
요 사건 말입니까? 다른 사건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처벌됩니다. 그러니까 사법처리 대상이 됐을 거 아니에요. 됩니다. 근데 왜 유독 이번 사건에서 전주가 안 나오느냐 저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주가 조작을 하려면 한두 주 사고 팔아갖고 조작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동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제가 그때 말씀 자본시장법상에 176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대본이 지금 없어서 176조인지 118조 보면 시세 조정을 할 때 자금을 위탁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처벌이 됩니다. 근데 왜 유독 이번 주가 조작 사건에는 왜 그럼 자금을 대준 사람은 한 명도 등장을 안 하느냐 저는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꼭 이 사건만 그런 건 아니고요. 다른 사건에서도 뭐 예를 들면 전주가 이걸 알고 같이 가담했다라는 뭐 녹취록이 나오거나 뭐 같이 회의를 하고 뭐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뭐 드루킹 이런 것 때도 나왔었지만 그 이렇게 하는 현장을 뭐 예를 들면 전주가 보고 있거나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받거나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이걸 알고도 돈을 댔다라는 증거가 좀 나와야 됩니다. 꼭 이 사건에만 그걸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더 이상 예측은 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측하지 않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뭐 사과까지 아니 우리 저는 진행자 아니고 지금 시청자분, 청취자분들한테.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예측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말렸는데도 너무 지금 느낌이 와서 그래 했는데 제 느낌 항상 틀리네요. 이렇게. 뭐 우주의 기운이 온 걸로 느껴졌습니까? 불렀어야 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고발 사주 사건도 지금 거의 마무리 국면인 것 같은데 지금 언론 보도에서 이상한 게 아니라 눈길을 끄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윤석열 당시 총장을 무혐의 처리할 것 같다라는 지금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바람이 자꾸 담기는 것 같아요. 그건 그러니까 고사성 기사입니까? 저는 쟤랑 생각이 다 다른지 법률가들 생각이 다른지 예컨대 뭐 판사 사찰 같은 것도 지금 좀 바람이 좀 나오는 것 같고 바람이 반영되는 것 같아요. 그 언론 매체의 바람이. 그러니까 그것도 있죠. 취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천하람 변호사를 취재를 하는 거하고 저를 취재할 때하고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뭐 그래서 취재원 자체를 아예 바라는 결과를 낼 사람은 취재했는지는 알 길은 없지만 고발 사주 관련해서도 그렇고 판사 사찰 문건 지금 직권남용 관련해서도 그렇고 조금 윤석열을 빠지고 다 끝나는 것처럼 지금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또 하나 보도 나오는 게 지금 서면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응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응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겠죠. 아마 서면 조사에도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그러면 소환을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소환을 할 만한 근거가 없다 그러면은 쉽지가 않죠. 뭐 그렇다고 체포영장을 받을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그 서면 조사도 안 되고 소환 조사도 안 되면 그냥 조사 없이 기소하거나 무혐의 종결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공수처 저도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거 보면 완전히 아니 땡 굴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뭔가 공수처 발로 왜냐하면 공수처가 기존부터 계속 좀 그 정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신속하게 하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들은 계속 해왔었고 이거를 지금 특히나 뭐 쌍특검, 뭐 특검의 범위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지만 괜히 오래 잡고 있을 필요가 있나 뭐 내부적으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불기소하더라도 뭐 특검이 다시 들여다보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이 정도로 얘기가 나오는 거면 뭔가 공수처에서 나름대로 방향이 선 거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제 법률 상식을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고발사주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예측했던 건 손준성 검사의 윗선을 밝히는 건 아마 어려울 거다. 왜 그러냐면 그렇다고 이게 문서로 지시했을 리도 만무하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손준성 검사가 누가 시켜서 했대요라고 그러니까 고백할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증거도 못 찾고 못 찾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이 많이 있었는데 그냥 그 전망이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네. 그래서 손준성 검사도 진술을 안 하고 있고 다른 증거도 못 찾고 있으면 근데 의심은 남는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종결 처리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유보 상태로 놔두는 겁니까? 법률적으로는? 법률적으로는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는 종결해야죠. 그럼 무혐의 종결을 해야 된다? 증거 불충분이 되는 겁니다. 증거 불충분. 뭐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뭐 입건이 됐다면 입건을 지금 했어요. 입건을 했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정확하지 않으면 증거 불충분 무혐의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있는 사람들 기소를 하고 언론 보도는 그런 고사성이 아니라 바로 그 측면은 그러니까 보고 이제 무혐의 결론 날 것 같다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그렇죠. 충분히 있죠. 지금 상황상으로는 충분히 있는데 사실 이 건 자체는 고발 사주도 있지만 판사 사찰하고 좀 연결이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엮여 있어요. 피의자가 그렇죠. 손준성, 윤석열, 예컨대 한동훈, 김건희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같이 아마 처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는 아니고 김건희 씨 빼고요. 죄송합니다. 요건에서는 요건 관련해서는 윤석열, 손준성 연결돼 있기 때문에
판사 사찰 요거는 쉽게 빠져나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불러서 판사 사찰도 조사를 하고 고발 사주도 조사가 되고 해야 마무리가 되는데 좀 그 부분이 아마 이렇게 저는 보도를 하는 게 조사 없이 마무리가 되기를 좀 제가 여쭤보던 바라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일단 손준성 검사는 기소를 하면서 다만 이러이러한 부분은 아직 그 수사가 진척되지 않아서 계속 수사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발표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원래 예외적인 방법이 아니죠. 아까 예외적인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그런 거는 이제 기소 중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특정인만 기소를 하면서 근데 그런 거는 주로 이제 어디 도망가 있거나 아니면 뭐 그 조사가 특히 그렇죠.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이고요. 지금처럼 아주 특별한 경우죠. 공범으로 기재가 써야 되거든. 공소장을 써야 됩니다. 근데 공소장에 공소외로 쓰기도 뭐하고 그냥 윤공공 쓸 수도 없기 때문에 공소장 작성 문제가 작성을 써야 됩니다. 했는데 둘이 공범으로 기재가 돼야면 기소를 하는 게 맞고요.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공범을 안 쓰면 불기소를 하고 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됩니까? 예, 애매하게 되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우리 국민들께서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 또 굉장히 분노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실 텐데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는 기판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력이요? 기판력이라고 우리가 뭐라고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사부재리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다시 해도 돼요. 법률 용어 좀 어떻게 좀 풀어. 기판력이 그러니까 기판 이미 판단 받았고 나오는 이미 효과. 판단받았다. 예. 그 일사부재리라고 우리가 더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무죄로 판단이 나오고 나면 나중에 유죄의 증거가 나와도 다시 재판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확정이 되고 나면. 근데 검찰의 그 불기소 처분에는 그런 효과가 전혀 없어요. 그럼 나중에라도 할 수 있어요. 네, 나중에라도 할 수 있어요.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증거가 있다면 불기소 처분을 뒤집고 언제든지 다시 재기 수사를 할 수 있기 그걸 때문에 재기라 그럽니다. 재기.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보통 국내에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람한테는 기소 중지를 잘 안 해놓습니다. 일단 불기소 혐의 없음, 그러니까 증거 불충분 불기소 처분 해놔도 나중에 증거가 나오면 또 하면 되니까. 기소 중지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도주하거나 이래갖고 신병 확보가 그렇죠. 어려운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기소 중지 결정을 내리고 아닌 경우는 일단 그 무혐의 처리하고 나중에 증거 나오면 그때 다시 수사한다. 그렇죠. 재기 결정을. 그래서 꼭 뭐 유예 결정 이런 거를 해놓을 필요는 사실은 없는 겁니다. 실무적으로. 그렇게 그러면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그 무혐의 가능성은 가능성이 그 있어요. 맥락으로 이제 없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약간 더 빨리 아니면 그 바람이 저는 좀 들여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 그러면 손준성 검사는 기소하는 건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좀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벌써 기소를 했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안 하는 거는 공범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뭐 좀 천 변호사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딴 사람 몰라도 손준성 검사는 기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기소할 거라고 보시는 거고. 천하람 변호사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려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공소장에 성명 불상자가 너무 많이 나오면 이게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성명 불상자에게 지시하여 뭐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게 공소 사실이 과연 특정이 됐느냐 그런 거를 변호인이 다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빈칸에 얼마 정도가 채워졌느냐 그게 이제 뭐 기소가 좀 늦어지고 있는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어요. 직권남용죄가 있고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있고 그런 거는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뭐 했다 그러면 등등 서너 개가 문제가 되는데 본인은 이제 부인하고 뭐 이렇게 엉뚱하게 얘기를 해요. 돌아다니다 그게 절로 갔을 것이다 하는데 사실 그거는 뭐 99.9% 그냥 전달됐다고 보는 게 디지털 증거가 맞거든요. 그걸 뭐 검찰이나 공수처가 그렇게 본다면 검찰에서 넘어가는 공수처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손준성 검사 기소는 아주 그냥 자명한데 나머지 뭐 김웅 의원이라든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제 거의 마무리 국면인 거 맞는 거 맞죠? 같습니다. 이제 조금씩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과 조만간 뭐 어떻게든 도든 뭐든 결론은 좀 나올 것 같으니까 곧 보게 될 겁니다.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대장동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3인방 일단 기소는 됐어요. 그죠? 김만배, 남욱 두 사람은 구속 기소됐고 정영학 회계에서는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배임 혐의가 일단은 뭐 딱 하나도만요. 보니까 최소 651억에서 1,800억. 일단 그 액수가 한 3배로 이제 불어난 거 말고는 다른 게 없다. 이게 좀 일반적인 평인 것 같은데 천하람 변호사는 이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좀 아쉽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 보기에는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성남시나 성남시 의회에 대해서 로비한 내역이 좀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여기도 그 공소장 뭐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부분을 보면 김만배가 로비 역할을 맡았다. 성남시의회 의원 등을 상대로 활발한 로비 작업을 벌였다라는 내용은 나와 있는데 좀 그 뒤에 구체적인 내용이 사실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어떤 의원인지는 또 성명불상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좀 이상하거든요. 보통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잘. 그러니까 로비의 길을 따라가는 게 일반적인데 좀 아무튼 약간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또 한 가지를 지적하자면은 사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직접적인 피해자다라고 하면서 성남시랑을 좀 선을 그었어요. 근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냉정하게 말하면 성남시가 하는 거에 일부를 성남시 돈으로 이렇게 출자한 거에 해서 그 업무를 대신 위탁받아서 하는 거에 불과한데 결국 인허가권도 다 거기 이제 사실 시장님이 사인하시는 거고 성남시에 대한 수사가 좀 많이 미진한 거 아닌가 이런 아쉬움은 남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도 그런 부분을 공감을 하는데 일단은 공소장에 지금 적시된 게 구속영장 청구서랑 거의 같아요. 수사에 진전 사항은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금액도 지금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배임죄는 금액이 정말 중요합니다. 공소 유지하면서 유죄를 받을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 같고요. 뇌물죄 같은 경우는 좀 진술들도 있고 이러니까 뇌물죄는 또 이런 거예요. 예컨대 남무기 정영학한테 준 35억 물증이 있어요. 그리고 뭐 유동규한테 700억 주기로 한 거. 뇌물 공여 약속 그런 것들이 지금 뇌물죄가 되는데 사실은 좀 더 바람은 50억 클럽에 대한 뇌물 이런 것들을 좀 수사가 되기를 좀 아마 국민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사실. 예. 결국 배임죄도 안 된 거고 또 그쪽 뇌물죄 얘들 뇌물죄 이 사람들 뇌물죄 말고 돈 많은 분들한테 얘들이라고 그 뇌물죄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 수사는 이도저도 좀 안 된 상황이다. 그러면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질문드릴게요. 일단 이들 대장동 3인방 유동규까지 포함하면 4인방이라고 치는데 이들에 대한 추가 기소가 있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저는 수사 동력을 많이 잃은 것 같거든요. 수사팀도 지금 바뀐다. 그러면 상황이고. 그냥 이들에 대한 기소 내용이 이 정도로 한정될 거예요? 저는 결국 시작 자체를 죄송하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볼 때부터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밖에 안 됐을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보죠. 정영학 말만 따라갔었거든요. 저는 그 뇌물죄 최소한 뇌물죄 추가 기소는 무조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정도로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김만배한테 로비를 맡겼다라고 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 같이 공모를 해서. 그러면 김만배가 단독으로 성남시 의회 의원이 됐든 뭐 누구를 됐든 만나가지고 돈을 주면 뇌물죄 공범으로 충분히 기소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 정도 상황이면. 50억 클럽이 등장을 하고 이들에 대해서 만약에 사법적인 단죄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뇌물 공여자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 부분은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고 그거는 팔로우업 수사를 당연히 하겠죠. 그거 안 하면 말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천하람 변호사는. 다른 또 국민의힘 쪽 그 변호사님들은 안 그러는데 이거까지는 또 인정을 해주시니까. 아니 당연히 돈 줬으면 이거 다 잡아 넣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수사는 조금 탄력을 못 받고 있거든요. 박지훈 변호사 이야기는 50억 클럽에 대한 어떤 뇌물 수사까지도 제대로 안 갈 거다라는 전망하에 그건 아닌데 지금 갔어야 되는 게 늦었다는 거예요. 뺑뺑 돌아가다 보니까 곽상도 의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러면 박영수 조사 왜 안 하는지 바로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인데요. 그럼 검찰이 그래 이제 그러니까 그 대장동 4인방 기소했으니까 자 지금부터 이제 팔걷업지고 50억 클럽 캔다 이렇게 나올까요? 야 빨리 특검 빨리 가 우리 기다리고 있어. 전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말 하려고 합니다. 첫째일까요, 둘째? 후자 같아요. 약간 후자 느낌이에요, 제가 봐도. 왜냐하면 마지막에 제가 여기서 얘기를 했나요? 하나는 본전 털고 곽상도 자택에 들어갔다는 우리 보도 들었을 겁니다. 그게 직전이에요. 22일 기소하기 직전에. 세상에 직전에 그거 하는 거 저 다 알거든요. 이렇게 끝내려고 하는 거 저희도 해봐서 압니다. 그래서 그때 봤을 때 야 저렇게 해가지고 수사 마무리하려고 저 하는구나. 실제로 하려면 보도됐을 때 저 사람도 구속하기 전에 압수수색을 갔었어야죠. 그러니까 수사 포인트가 김만배나 이런 사람들 배임죄나 자기들끼리 뇌물 먼저 보고 그 이후에 50억 클럽 뇌물죄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기소하고 보면 이렇게 여론에서 뭘 하는데 뭐하러 합니까? 안 해도 그만인데. 그러면 타이밍이 너무 늦었어요. 천하람 변호사는 이제 특검과 기다리고 있을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시면. 이게 지금 제가 봐도 이 수사가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넓은 사건인 건 맞아요. 근데 이런 사건이면 수사팀에서도 원래 역할 분담을 하거든요. 야, 니는 이거 배임 성남 쪽 라인을 팔아. 야, 니는 50억 클럽을 캐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초기 단계 압수수색을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을 갖고 압수물 분석하는 건 오래 좀 놔두고 하더라도 근데 지금 보면 50억 클럽 부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뭐 의지도 별로 없어 보이고 사실 뭐 저희도 봤을 때는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도 너무 늦었고 그러니까
좀 수사가 전반적으로 너무 허술해요. 제가 봐도. 그렇죠. 업무 분장은 안 됐지만 테이블 분장은 확실하게 됐더라고요. 쪼개기 위해서 돈 쪼개가지고 코로나나 뭐 이런 뭐 하자는 거지. 근데 자 그럼 특검으로 간다고 치죠. 근데 지금 댓글 달리는 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울프올님은 박영수, 곽상도 수사해라 했어요. 네. 지혜민님은 부산저축은행의 비리 관련 윤석열도 특검해라 했어요. 그다음에 박달재님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도 수사해라 했어요. 아 이거 S사 예. 이거 다 하려면 특검 도시 활동 기간을 몇 달 줘야 되는 겁니까? 2년 해야 돼. 2년. 정권 끝날 때까지 해야 됩니다. 5년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특검의 어려운 점이 이거예요. 수사 범위 특정해야 되고요. 수사 기한 특정해야 되고요. 특검을 상설 특검을 할지 누구를 할지 정해야 되는데 그 세 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범위 특정인데 범위가 지금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여야 의견 다르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걸 다 아우르면 거의 그 국정농단 특검을 능가하는 규모로 구성이 돼야 되는 거 거의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시작 2011년부터인데요. 뭐. 수사 대상 범위를 놓고 보면 그거보다 커지진 않겠죠. 클 수도 있죠. 아니 범위가 너무 넓어서 범위는 넓긴 넓죠. 이거 어느 세월에 다 오냐고 그 얘기가. 특검 그래서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얘기는 하지만 확정되기가 아주 불가능해요. 출범만 하면 우리가 원래 특검법상 이제 기간을 제한하니까 어쨌거나 뭐 그 기간 안에 뭐 끝나기는 끝나는데 출범시키기가 박 변호사님 말씀처럼 녹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변호사비 대납 이 부분하고 이를 왜 같이 연결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윤석열 후보 측은 10위거든 10위. 제가 본부장 제가 세아리 보니까 12개 정도 돼요. 세아리는 사람들에 따라서 더 많다는 분들도 8 정도는 확실히 하고요. 자기 거 4개, 예, 장모 거 2개, 갈래가 그렇다고 부인 2개 이래가 그쪽인데 이재명 후보 측은 배임죄 점선 보이지도 않는 점선 하나 있고 대납 이것도 용 다른 측면이고 이것도 범죄되기 어려운 거를 그러니까 사실은 이쪽은 너무나 확실하고 이쪽은 아닌데 같이 다 합쳐가지고 특검한다? 이게 납득할 수 있나요? 거의 약간 정치성이 뛰는 거죠. 국민들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사람으로만 특정해놓고 예를 들면 저희 쪽에서 임명한 사람은 이재명 후보와 관련한 모든 걸 다 털어봐라라는 권한을 주고 민주당 쪽에서 임명한 사람은 뭐 윤석열 후보와 관련한 모든 걸 털어봐라라는 권한을 주는 그런 형태의 특검을 국민들을 바라시는 것 같은데 상당히 무서운 게요. 참 쉽지가 않죠. 아니 무서운 게 결국은 이런 사법적 잣대로 대통령이나 정치인을 만드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어떤 거든 의심을 제기하고 그래서 언론에서 이걸 걸러줘야 되는데 언론에서도 다 그 진영에 가가지고 더 부추기고 그래서 뭔가 큰일이 생긴 것처럼 아주 나쁜 것처럼 그럼 결국은 뭐 특검이 되지는 않겠지만 될 가능성 적지만 결국 그 특검이 대통령을 정하시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이 사람 수사합시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정리할까요? 일단 1차 논쟁. 상설 특검 카드로 쓰느냐 특검법 제정으로 가느냐 이걸 가지고 1차 싸움 2차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로 하느냐 가지고 2차 싸움 3차 특검 누구로 하느냐 쌍특검으로 갈 거냐 아니냐 가지고 3차 싸움 4차 특검 추천 권한을 어떻게 할 거냐를 가지고 싸움 그래서요 그거 싸움 한 번 할 때마다 한 달씩입니다. 그럼 이제 대선 끝난다. 대선만 끝났을까요? 지선도 끝나고요. 다음 총선까지 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안 돼요. 그래서 안 돼요. 쉽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봐도. 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쉽게 하면 이제 정치권에서 막 오가는 게 그러니까 속칭, 인용, 따옴표 따고 공갈포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로 특검 어차피 양쪽 다 못 받을 것 같다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서로 공격용으로만 쓰는. 그렇죠. 서로 물타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공격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제일 궁금한 게 그냥 쌍특검으로 간다고 한번 그림을 그려봤거든요. 그러면 두 특검이 계속 서로 눈치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특검팀을 따로따로 짜야죠. 아니 그러니까 따로 짜는데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빨리 달려갈지 열심히 할지 이런 거죠. 이쪽 특검은 수사 결과 발표하는데 우리는 안 하고 이것도 안 될 거고 그러면 특검법 제정하는데 그러면 쌍특검에 맞게 공평하게 수사 기한도 똑같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똑같이 하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예를 따지고 보면 말이 안 되는 게 수사 범위에 따라서 수사 기한은 달라야 되는데 같이 가면요. 거의 같이 갈 결국은 만약에 그러니까 서로 그냥 너 얼만큼 잘랐어? 그럼 요리도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근데 유력한 대선 캠퍼가 돼요. 상방의 그 특검팀이 아주 잘 뽑아가지고 딱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예전에 그 양복 입은 멋있는 분
대변인 한던 특검 대변인 예. 이규철 거기 4시만 되면 3시인가요? 2시인가 되면 나와가지고 발표하고 있죠. 그게 특검법에 그걸 정해놓은 거거든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것도 많이 한다 그러면 2시나 3시만 되면 쌍방의 특검이 보가 나와가지고 윤석열 후보에 뭘 발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뭘 발견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캠프가 됩니다. 맞아요. 다 선거는 필요 없어요. 이 두 쪽 나와가지고 계속 얘기하면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박준 변호사가 그 특검 보러 가서 공보를 담당할 가능성도 있겠네 그렇게 보면. 저는 그럴 수 15년 있죠. 이상이 돼가지고 하면 특검을 해야 됩니다. 그 밑에는 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대로 그러니까 반대로 서로 굉장히 경쟁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검을 예를 들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그 국민의힘 사이드의 사람이 이제 조사라고 하나는 뭐 민주당 사이드의 사람이 조사하면은 피 튀길 수 있죠 서로.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마무리 삼아서 여야 그 의원들에게 전하겠는데요. 박준 변호사는 특검 보는 싫고요. 특검만 받는다고 지금. 또 왜 그러세요? 저는 뭐 특검 대변인 정도도 경력이 15년이니까. 자꾸 저도 저기 공수처도 그 처장 자리거든요. 전 제 경력상으로는 수사관 그냥 한다는 게 아니고요. 수사관 하라고 하길래. 그 3년인가 전 18년인가 20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말 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안 될 거. 어렵지. 대통령도 할 수 있는데 그럼 보죠. 나이가 40살도 넘었어요. 그러니까. 네. 뭐 더 할 수 있지. 뭐. 꿈은 크게 가져야죠.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누가 왜 잘못했다고 그래요? 꿈은 크게 가져야지. 오늘 사과를 많이 하시네요, 너무. 그러니까. 오늘 사갈 일 좀 많네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걔한테는 주지 마시고. 네. 자, 오늘 4번 논담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천하람 변호사, 박준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